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68살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당한 충격적인 배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듣고 계시는 분들께 큰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의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건 오래된 습관이 되어버렸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장으로 가야 하거든요.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구부정해진 어깨, 깊게 패인 주름살, 그리고 굳어버린 손가락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금세 털어냈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서는데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만 적막한 새벽을 깨뜨리며 울렸습니다. 발걸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게 신경 쓰였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으니까요. 시장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상인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치를 담그려고 배추를 사러 왔는데 단골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좋은 배추 골라주세요. 김치 담그려고요. 네, 순자 씨. 이거 어때요? 속이 꽉 차고 싱싱해요. 손끝으로 배추를 만져보니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굳은 살이 박인 제 손가락으로도 그 신선함이 느껴졌거든요. 무거운 짐을 손수레에 하나씩 실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들이 제겐 소중한 의미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연분홍빛으로 물들면서 세상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들도 지저귀기 시작했고요. 이런 풍경을 보면서 걸으니 힘든 것도 잠시 잊게 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기운이 반겨주었어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서영이가 있어서 집안이 생기 있게 느껴졌거든요. 아직 손주는 없지만 언젠가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찰 날이 오겠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밥 짓는 소리, 그리고 가족들이 일어나는 기척들이 어우러져서 정겨운 아침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제가 지키고 싶은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을 때가 가장 기뻤어요. 아들이 맛있다고 말해줄 때, 며느리가 웃으며 반찬을 칭찬해줄 때, 그런 순간들이 제 하루의 전부였거든요. 비록 가끔 며느리의 표정이 차가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이웃집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에서 위안을 찾는 게 제 나이가 되면 당연한 일인가 봐요. 오후에는 빨래를 널고 집안을 정리했어요. 손놀림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지만 천천히 해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바쁘다고 하니 이해해야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일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우면서 내일도 이런 평온한 하루가 이어지길 바랐어요. 작은 갈등이나 불편함이 있어도 결국 우리는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거라는 걸요. 그 변화의 시작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오후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 이서영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평소에는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던 며느리가 그날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거든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요. 뭔가 큰일이 생겼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혹시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평소 저에게 높임말을 쓰긴 했지만 그날은 특히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손을 비비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며느리가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금액을 말했는데 제가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라니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업이 잘못되어서 빚이 생겼다고 은행 대출도 받고 사채까지 썼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울음이 섞여 나왔죠.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평소 모습이 떠올랐어요. 비싼 옷을 즐겨 입고 명품 가방을 자주 바꿔 들고 다녔거든요. 미용실도 한 달에 2번씩은 다녔고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사치스럽다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대답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손끝을 만지작거렸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너무 큰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돈을 주면 당장 생활비도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무리였습니다. 제가 평생 절약해서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내어줄 수는 없었어요. 서영아, 미안한데 그렇게 큰 돈은 나도 어렵다. 그리고 평소에 지출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소비부터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까지 애원하던 눈빛이 차갑게 식어버렸거든요. 입술을 꽉 다물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순간 방 안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움직임 하나하나에 불만이 드러나 있었거든요. 문을 나가면서 발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고요. 닫히는 문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가족인데 도와주지 못한 제가 매정한 걸까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집안도 음침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칠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며느리의 차가워진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런 일로 가족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점점 뚜렷해지더라고요. 저녁 무렵이 되자 아들 박준호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평소 같으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표정이 무척 무겁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선뜻 입을 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제 옆에 앉으면서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2살이 된 아들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뭔가 잘못했을 때의 표정과 똑같더라고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서영이가 말했는데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 아들의 목소리에서 고민이 묻어났어요. 말끝을 흐리면서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보였거든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미 상황을 다 말한 모양이었어요. 아들도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거실 한편에서는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표정은 무심한 듯 보였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졌어요. 준호야, 엄마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은 정말 어려워.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아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눈썹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집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고요.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 소리, 텔레비전 소리로 시끄러웠을 텐데 그날은 너무 조용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것 같았죠. 며느리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우리 쪽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평소 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거든요. 마치 원망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시선을 받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더 작아져 있었고요.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자신 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는 말 맞는 말이긴 했지만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마치 제가 가족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그동안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데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큰 돈을 내놓지 않는다고 가족의 정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 섭섭했어요.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는데 왠지 마음이 더 쓸쓸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풍경을 보면서 하루의 평온함을 느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며느리가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냥 물만 한 잔 따라 마시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화가 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도 답답한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이 된 게 힘든 모양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왜 아들은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지 않을까요? 며느리 편만 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인데 이럴 때 엄마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면 좋을 텐데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상해서 움직이기가 싫었어요. 그러나 결국 제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여니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는데 평소 같으면 구수한 냄새에 기분이 좋아졌을 테지만 그날은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식탁에 밥상을 차리고 가족들을 불렀는데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이 피었을 텐데 그날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거든요. 며느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반찬을 집을 때도 표정이 굳어 있었고요. 아들도 어색해하면서 자꾸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밥맛이 날 리가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어요. 마지못해 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가족을 도와주지 못하는 제가 매정한 사람인 걸까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일로 가족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불안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큰 부담을 지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어색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잠이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집안에서 제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돈을 거절한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해도 대답이 짧았어요. 예전에는 밝은 목소리로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며 웃어주던 며느리였는데 그날부터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아침 준비를 할 때 도와주겠다고 나서곤 했는데 그날 아침에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혼자서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하는데 부엌이 너무 적막했어요. 예전에는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준비했었는데요. 아침 식사 때 분위기도 어색했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긴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한 번도 제 쪽을 보지 않았거든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김치가 너무 짜네요. 며느리가 갑자기 던진 말에 깜짝 놀랐어요. 평소 같으면 맛있다고 칭찬해주던 김치였거든요. 그것도 예전에는 부드럽게 말했을 텐데 그날은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마치 시비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가 담근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말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서운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서 그릇들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게요. 평소 같으면 함께 하자고 했을 텐데 그날은 완전히 거절당했어요. 며느리의 등 뒤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는데 왠지 그 소리들마저 차갑게 들리더라고요. 설거지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움직임 하나하나에 불만이 묻어 있었어요. 그릇을 씻을 때도 평소보다 거칠게 다뤘고요. 마치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일의 무게가 점점 제 어깨로만 쏠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나누어 해주던 일들을 혼자 해야 했거든요. 빨래를 널 때도 청소를 할 때도 혼자였어요. 빨래를 널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어요. 구름이 두껍게 끼어서 햇살 하나 비치지 않는 날이었거든요. 그 날씨가 제 기분과 너무 닮아 있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칠 때마다 시선이 불편했어요. 예전에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던 며느리였는데 그때부터는 눈길이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마치 원수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점심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서 물을 마시는데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상황을 말해볼까 했는데 아들도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집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집 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곤 했는데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지만 대화가 없었거든요.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릴 뿐이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소용없었어요. 모두들 화면만 보고 있을 뿐 함께 보는 즐거움은 사라져버렸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가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그럴 때마다 표정이 더 굳어지곤 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연히 며느리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평소보다 세게 닫더라고요. 그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도 화가 풀리면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줄 거라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아들도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이 되어버렸거든요. 집안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따뜻했던 우리 집이 이제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날은 특히 날씨가 흐렸어요. 오후 4시쯤 되었나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통화 버튼을 눌렀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하는 게 뭔가 급한 상황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배경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기계음 같은 게 들렸어요. 어머니, 준호 씨 어머니시죠? 큰일 났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짜 아들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았거든요.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구나 싶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응급실에서 수술 중인데 생명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소파에 앉아있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니요. 그것도 생명이 위험하다니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계속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지금 당장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으면 못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아들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돈을 아끼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더니 바로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계좌번호를 불러주는데 종이와 펜을 찾느라 방 안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서랍을 뒤져서 펜을 찾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계좌번호를 받아 적으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거든요.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시간이 없다고 계속 재촉하는 목소리에
더욱 다급해졌어요. 아들이 지금 수술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제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싶었거든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챙겼어요. 평소 같으면 차근차근 준비했을 텐데 그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그냥 가디건만 걸쳤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난간을 꽉 잡고 있어야 했거든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아들 생각만 났어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그날은 1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발걸음을 재촉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전화가 왔어요. 수술이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고 빨리 입금을 해달라고 재촉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에 앉았는데 직원분이 큰 금액이라며 용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응급수술비라고 말했더니 안타까워하시면서 빨리 처리해 주셨어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도 손이 떨렸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였지만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거든요. 통장 잔고가 훅 줄어드는 걸 보니 허탈하기도 했지만 아들을 구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송금을 마치고 나서 전화를 걸었더니 잘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수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몸에 힘이 빠졌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갑자기 다리가 휘청거렸거든요. 벤치에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면서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수술이 잘 될까, 아들이 깨어날까 하는 걱정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을 보낸 후에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거든요. 아들이 정말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커져만 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오히려 더 무서워진 것 같았어요.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혹시 정말 큰 부상을 당한 건 아닐까? 지금 수술실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도 이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 혼자서만 걱정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함께 병원에 가거나 적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았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는 상태에서 며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빨리 받아달라고 속으로 간절히 바랐거든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어딘지 어수선했어요. 배경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 같은 소음이 들렸고요. 차 소리도 나고 누군가 말하는 소리도 들렸거든요. 아마 병원에 있는 것 같았어요. 서영아, 너도 연락 받았지? 준호가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의 대답을 들어보니 며느리도 똑같은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급히 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평소 차분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하구나 싶었어요. 며느리도 저와 마찬가지로 수술비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게 큰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미 송금을 마쳤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안도하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며 고맙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들으니 며느리도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저와 같구나 싶어서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든든했어요. 며느리가 병원에 가 있으니 아들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걱정들이 밀려왔어요. 제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큰 수술을 받는데 엄마가 곁에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가방을 들었다가 내려놨다가 하며 계속 망설였어요. 며느리가 이미 병원에 가 있으니 제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로서 아들 곁에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가 테이블 위에 놨다가 하면서 계속 갈등했어요. 병원에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참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방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벽시계 시침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고, 한 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수술이 언제 끝날까, 결과는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풍경이 그날은 왠지 불길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집중이 안 되었어요. 아들 생각만 계속 났어요. 어릴 때 다쳤을 때 울면서 엄마를 찾던 모습, 학교에서 돌아와 맛있게 밥 먹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테이블 위 메모지를 보니 계좌번호가 땀에 젖어서 번져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급했던지. 그 종이를 보니 다시 그때의 다급했던 마음이 떠올랐어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손이 아직도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물을 따르면서도 자꾸 흘렸어요. 신경이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다가 참았어요. 병원에서 바쁠 텐데 자꾸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소식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차를 끓이면서도 계속 시계만 쳐다봤어요. 수술이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걸까요? 복잡한 수술이라고 했으니 오래 걸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수술이 아직도 진행 중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욱 불안해졌거든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라서 말하기 어려운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얼마나 예민해져 있었는지 그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혹시 며느리가 돌아온 건가 싶어서 거실로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들 준호가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현관에 서 있었거든요. 양복을 말끔히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얼굴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이 말이에요. 순간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그런데 정말 아들이었어요.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는 아들을 보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엄마, 저 왔어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었어요. 아들이 평상시와 똑같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걸음걸이도 거뜬했고 표정도 밝았거든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몇 시간 전에 들었던 그 절박한 전화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멀쩡히 서 있잖아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아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지만 그럼 제가 보낸 그 돈은 어떻게 된 걸까요? 5천만 원을 그냥 날린 건가요? 아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고 있냐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몇 시간 전에 전화가 와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지금 수술 중이라고 했다고요.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다고 했어요. 저녁에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지금 막 돌아온 거라고요. 교통사고는커녕 다친 곳도 없다고 하면서 팔다리를 보여줬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속은 거라는 걸요. 그 급박했던 전화, 수술비가 필요하다던 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거든요. 그것도 가짜 전화 한 통 때문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들도 상황을 이해하고는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들어봤지만 설마 우리 집에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면서요. 그런데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뭔가 급히 뛰어온 것 같았거든요. 손에는 가방을 꽉 쥐고 있었고요. 어머니, 준호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런 환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실해졌어요. 정말 사기였구나 싶었거든요. 며느리도 저와 똑같이 속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기를 자기도 똑같은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그런 이름의 환자는 없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여러 병원을 다 알아봤지만 어디에도 아들이 입원한 곳은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모두 아들의 교통사고라는 동일한 내용이었거든요.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사기를 당한 건 확실한데 어떻게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고 아들 이름까지 정확히 알았을까요? 그리고 며느리와 저에게 동시에 전화가 온 것도 우연치고는 너무 교묘했어요. 밤이 깊어져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나 미쳐버린 것만 같았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인 건 제가 너무 쉽게 속았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무사한 게 가장 다행이긴 했지만 억울한 마음이 컸어요. 선량한 사람들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아 가다니요.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며느리는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서로 어색했던 것도 이런 일을 계기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함께 어려운 일을 겪으면 더 끈끈해지는 법이니까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 돈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뤄서 눈이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늙어 보이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몇 살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경찰서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수사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일이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거든요. 수사과에서 만난 담당 형사는 최영민이라는 분이었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님이 친절하게 접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봤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서 메모를 하셨어요. 어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 전화가 왔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들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너무 떨려서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형사님이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질문도 하시면서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셨고요. 송금했던 통장과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드렸어요. 형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휴대폰 통화 내역도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통신사에 가서 자료를 뽑았어요. 제가 이렇게 큰 사기를 당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수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발견한 사실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서로 다시 와달라고 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형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니 놀라웠어요. 범인들이 대포폰이라는 걸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우회된 신호를 하나씩 추적해 가면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통신 기록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복잡한 숫자들과 기호들만 가득했거든요. 그래도 형사님이 열심히 수사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고마웠어요. 며칠 더 지난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좀 달랐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발견이 있었나 보다 싶었죠. 사무실에 앉아서 형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수사를 진행하면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했는데 추적 결과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포폰 신호를 계속 추적해 봤더니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발신된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하셨어요. 멀리 있는 조직적인 사기단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혹시 아는 사람의 진일 수도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무서워졌어요.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송금된 돈의 행방을 추적해 봤는데 최종적으로 들어간 계좌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계좌 명의가 너무 의외의 인물이라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혹시 이서영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영이는 제 며느리 이름이었으니까요. 왜 갑자기 며느리 이름이 나오는 걸까요? 설마 며느리와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니겠죠? 목소리가 떨리면서 며느리라고 대답했어요. 형사님 표정이 더욱 심각해지더라고요. 송금된 5천만 원이 최종적으로 며느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귀가 먹먹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형사님이 뭔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돈이 며느리 계좌로 들어갔다니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사님이 깜짝 놀라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형사님께서 떠다 주신 물을 마시고 나서 조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형사님이 다시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분명히 며느리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게 며느리가 직접 관여한 건지는 더 수사해 봐야 안다고 하셨어요. 계좌가 도용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가족이 연루된 사건일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라는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제가 가장 믿었던 가족이 저를 속였다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형사님이 며느리를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전혀 관련 없는 일일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계좌가 도용된 것일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평범한 오후였는데 갑자기 집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 내리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었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며칠 전에 만났던 형사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심각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말이에요. 뒤에는 다른 형사분들도 몇 명 더 서 계셨어요. 손에는 서류 같은 걸 들고 계셨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장이라니요? 무슨 영장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영장이라는 말을 들으니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형사님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거실로 안내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훈훈한 기운이 있던 우리 집이 갑자기 차가운 공간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형사분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얼어붙더라고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꼭 죄 지은 사람이 경찰에게 들킨 표정이었죠. 며느리 이서영 씨죠?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형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를 체포한다니요, 사기죄라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현실감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하더라고요. 벽에 기대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라고, 자기는 모른다고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형사님이 수갑을 꺼내시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다니요. 이런 일이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딸각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마치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또 다른 형사님이 아들 박준호 씨도 함께 가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서요. 아들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집 앞에서 바로 붙잡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형사분들과 마주친 거였거든요. 아들의 얼굴도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아들도 수갑을 채우려고 하시는데 저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제 아들과 며느리가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다니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저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형사님들이 2사람을 데리고 나가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질 뻔했어요. 소파에 겨우 앉았는데도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끌려나가면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나갔어요. 마치 제가 신고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보는 것 같았죠. 그 시선을 받으니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게 들렸어요. 그리고 곧 차 시동 거는 소리,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면서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뭔 일이야? 저 집에서 무슨 일이 났나? 우리 집에서 사람이 체포되어 나갔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쁘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경찰차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릎이 꺾였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고통이 있을 줄 몰랐어요.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리고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 멈추지가 않았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그냥 흐느끼기만 했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다니요. 그것도 저를 속이고 제 돈을 훔쳐간 죄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혼자 남은 집은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을 뿐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 텔레비전 소리로 시끄러웠을 텐데요. 바닥에 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도 없었거든요. 누가 제 가슴에 난도질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창문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이제 동네에서 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범죄자 아들을 키운 비운의 어머니로 볼까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맞았거든요.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사가 끝났으니 와서 결과를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형사님의 표정이 착잡해 보였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조사실에 앉아서 들은 형사님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주도자가 바로 며느리였다는 사실이요. 아들도 여기에 가담했다고 했어요. 며느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저를 속인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사채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어요. 며느리가 대포폰을 구해서 가짜 병원 직원인 척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동시에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기에게도 전화가 온 것처럼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력이었어요. 송금된 돈은 바로 며느리 계좌로 들어갔고 그걸 빚 갚는데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아마 범행이 들키게 되더라도 우리가 가족인데 설마 깜빵에 보내겠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형사님이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말해주셨어요. 며느리를 신문하니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계속 부인하다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니까 결국 자백했다 하네요. 형사님이 조심스레 전해주신 며느리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가 경찰서에서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가 처음부터 돈을 빌려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거기서 제 탓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안 빌려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인 저를 원망하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은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형사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만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변명도 사과도 없이 그냥 침묵만 지켰다는 거예요.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니 더욱 서러웠어요. 자기를 키워준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조금도 없었을까요? 형사님이 보여주신 서류들을 보니 통화 시간, 송금 내역, 계좌 추적 결과까지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도 처음에는 부인했다니 더욱 화가 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이 제가 돈을 거절한 바로 다음 날부터 계획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거절에 분노해서 복수하듯이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대포폰을 구하고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고 연기 연습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으면서 며칠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저를 속인 거였어요. 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족이 가족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에 버스에 앉아서도 계속 울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쳐다봤지만 차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동네에 도착하니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고 걸을 수가 없어서 바닥만 보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더욱 적막했어요. 아직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올 것 같은 착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하늘을 원망했어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폐인처럼 죄인처럼 지내던 며칠 후에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피해자니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아들과 며느리를 법정에서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건물 앞에 서니 숨이 턱 막혔어요. 높고 웅장한 건물이 저를 압도하는 것 같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 아들과 며느리가 죄인 신분으로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법정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엄숙했어요. 높은 천장과 어두운 나무 색깔의 인테리어가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만 낮게 들렸어요. 피고인석을 보니 수갑은 채우지 않았지만 초라한 모습의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청석에 앉으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저기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시니 모든 사람이 일어났고 법정 전체가 숙연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니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요. 검사님이 일어나서 공소사실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시모 친모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친모를 속이고 돈을 빼앗았다는 말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되니 더욱 참혹하게 느껴졌거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작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이렇게 가족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끔찍한 사건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를 보니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검사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어떤 방법으로 저를 속였는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까지 상세하게 계속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셨어요. 아들 쪽 변호사님이 일어나서 변론을 시작하셨습니다.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셨지만 그 말들이 제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을 속이고 돈을 빼앗을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변호사님 말을 들으면서도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증인으로 불려나가서 증언을 해야 했어요. 증인석에 앉으니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의 충격, 은행으로 달려가던 마음,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을 때의 당황스러움까지 모든 걸 눈물을 참아가며 차분히 말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봤는데 두 사람 모두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들은 완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서러워지더라고요.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서도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기다리는 시간이었거든요. 법정 안이 조용해지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판사님이 엄숙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하셨어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피고인 이서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박준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며느리가 소리를 내어 울며 주저앉았어요. 아들은 그대로 굳어 있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실형이라니. 제 아들과 며느리가 죄수가 되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거였어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다리가 휘청거려 복도에서 한참을 벽에 기대어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결말을 맞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법원 밖으로 나오니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와서 몸을 움츠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재판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끌려나가는 모습, 며느리가 주저앉으며 우는 모습,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던 모습들이 눈앞을 어른거렸습니다. 동네에 도착하니 이미 재판 결과까지 소문이 났는지 이웃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리기도 했어요. 정말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 적막함이 저를 덮쳤어요. 불을 켜도 여전히 어두운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였어요. 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들이 앉던 소파,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던 자리, 함께 밥을 먹던 식탁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웃음소리는 사라져버리고 빈 공간만 남았어요.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속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이웃인 김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걱정된다면서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라면서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죠. 순자 씨,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고마운 말씀이었지만 마음이 위로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속에서 우러나는 아픔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웃의 따뜻한 마음은 정말 감사했어요. 다른 이웃분들도 가끔씩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어떤 분은 반찬도 갖다 주시고 어떤 분은 그냥 말동무라도 해드리겠다면서 앉아 계시기도 했죠. 정말 감사했지만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에는 부족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제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아들과 며느리는 감옥에 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예전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손수레를 끌고 다시 시장에 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한 생각만 계속 들어서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시장 가는 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발걸음이 무겁고 손수레를 끄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이 상해서 그런지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단골 가게 아주머니들은 저를 보더니 안타까워 하셨어요. 소문을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반갑게 대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좋은 배추 좀 골라주세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제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마음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혼자 살기 위해서 장을 보는 거였어요. 무거운 짐을 손수레에 실으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두 다리가 멀쩡하고 두 손이 성이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걷히면서 해가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으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혼자서 밥을 해 먹고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혼자서 빨래를 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외롭고 쓸쓸했지만 그래도 해나갔어요. 제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니까요. 밤이 되면 특히 외로웠어요. 혼자 보는 텔레비전은 재미가 없었거든요. 가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올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어요. 거짓말 같은 희망을 품기도 했어요. 혹시 꿈이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과 며느리가 멀쩡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는 다짐도 마음속 깊이 새겼거든요. 이런 고통을 또 겪을 수는 없으니까요. 창밖을 보면서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생각했어요. 외롭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견뎌내야 할 하루들이 남아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어요. 지금도 가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와서 함께 밥을 먹는 꿈을 꿔요. 깨고 나면 현실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웃분들이 가끔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단골 아주머니들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 위안이 되더라고요. 돈은 되돌려받지 못했어요. 가족도 곁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68이지만 아직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두 손으로 일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할 자리를 구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허리가 쑤시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밥을 먹으니 마음이 든든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제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제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일을 나가고 또 내일을 살아갈 겁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야죠. 어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순자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가족에게 큰 아픔을 겪으셨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시는 모습이 참 큰 울림을 주네요. 돈은 되찾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지켜내셨습니다. 바로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 말이죠. 우리 모두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처럼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내 두 다리와 두 손, 그리고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머니의 씩씩한 모습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때 새로운 내일이 열릴 테니까요. 순자 할머니에게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